1986년 괴기스러운 한 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똑똑했지만 다소 소심했던 한 과학자가 자신의 집이자 연구소에서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텔레포트 실험을 하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즉, 이 실험에서 다양한 무생물과 생물들의 전송에 성공하자 이에 용기를 얻어서 자신이 직접 실험 대상이 되려고 기계장치 안으로 들어갔다가 기계를 작동시키는 순간 그곳에 숨어있던 파리 한 마리와 유전 정보가 뒤섞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전개 방식은 대충 짐작할 수 있듯이 주인공의 몸에 파리 같은 털이 난다거나 사람에게는 없는 특이한 능력이 생기는 등 점차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다소 엽기적인 내용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는 동안,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이 영화 더 플라이가 계속해서 되뇌 깊은 곳을 간지럽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해버린 인간을 그린 SF 소설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 읽어가면서는 그것보다는 가족과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며 기계 부속과 같이 반복해서 직장에 나가는 한 인간이 그 능력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습니다. 나라면 다를까? 그리고 당신이라면 다를까요?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체코 프라하 출신인데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낮에는 보험국에서, 그리고 밤에는 글을 쓰며 소설가의 삶을 살았고 본인을 문학 그 자체라고 말할 정도로 문학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데요. 즉, 그가 40이라는 나이에 폐결핵으로 일찍 생을 마감할 당시 절친인 막스 브러트에게 자신의 모든 원고를 불태워달라는 유언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러트는 이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원고들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작품들이 원본이다 아니다 몇 가지 주장들이 많은데요. 어찌되었건 친구 덕분에 그의 작품이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작품 변신에 나오는 인물들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레고 잠자. 이 책의 주인공인 사람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벌레로 변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미스터 잠자. 그레고의 아버지로 사업에 실패한 뒤 아들에게 의지하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잠자 부인. 그레고의 어머니로 아들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지만 건강 문제로 아들을 끝까지 감싸지 못하며 여러가지 내적 갈등을 겪는 인물입니다. 그레테 잠자. 주인공의 여동생으로 초반에는 그레고를 가장 감싸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점차 오빠를 멀리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회사 상사. 직원을 감싸는 듯 하지만 항상 직원들을 감시하고 닥달하는 냉정한 사회인의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줄거리를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직장을 다니던 그레고라는 주인공이 항상 그랬듯이 아침잠에서 깨어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뭔가 잘못된 듯 몸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는 순간 큰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아니, 이게 뭐지? 내 다리가... 그레고는 거대한 벌레로 변했던 겁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 주인공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사표를 내려고 했던 생각, 부모님의 빚 생각 등을 하며 잠을 푹 자지 못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하지만 이내 출근 기차 시간에 늦었음을 알아채고 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벌레가 되어버린 그레고어는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인간으로의 특성은 점점 잃어가고 벌레의 본능이 몸을 지배감을 느낍니다. 한편 그가 출근하지 않자 직장 상사가 그를 찾으러 집으로 오게 되고 가족들과 상사가 문 밖에서 아무리 설득해도 주인공은 방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상사는 문 밖에서 그레고가 왜 새벽 기차를 타고 출발하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그레고는 금방 나간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집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레고가 해고되지 않도록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오늘은 몸이 아픈 것 같다며 그의 편을 들어줬지만 결국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난 상사는 그에게 회사에서의 평판을 들려주며 잘못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레고가 뭐라고 큰 소리로 변명을 해보지만 괴상한 찍찍 소리만 날 뿐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상사는 그가 자신을 놀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그레고어는 문을 열어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문 앞으로 기어가서 입으로 열쇠를 물고 열쇠를 돌립니다. 결국 문이 열리면서 흉측한 벌레로 변한 그레고어의 모습이 가족들과 상사의 눈에 드러나게 되자 이 모습을 본 상사는 놀라게 되고 아버지는 그레고어를 다시 방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놀란 상사는 곧바로 집 밖으로 도망쳤고 이 일 덕분에 그레고어도 직장에서 해고됩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그레고어가 이렇게 되자 가족들은 그레고어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비관하면서도 그레고어를 보살피게 됩니다. 그레고어가 회사를 다닐 때는 그 돈으로 식구들이 큰 걱정 없이 생활을 했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이제는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오랜 기간 일하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 이제 17살밖에 되지 않은 여동생을 걱정하는 그레고어. 초기에는 여동생이 오빠 그레고어를 위해서 신선한 빵과 우유를 가져다 줬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레고어는 이것들을 먹을 수 없었고 대신 부패하고 상한 음식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자 먹는 일보다는 단지 벽과 천장을 기어다니는 것이 더 재미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만 재미를 붙입니다. 여동생은 오빠의 이런 성향을 눈치채고 오빠가 기어다니기 좋게 방 안의 가구를 치워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어머니는 오빠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 두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동생의 주장대로 책상과 장롱을 치웠지만 그레고어는 자신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몹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액자만큼은 포기하기 싫어서 그 위에 착 달라붙어 있는데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기절하고 맙니다. 부인이 기절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버지는 그레고어가 어머니에게 해코지한 게 아닌가 오해하며 그레고어가 있는 방문을 열고 그에게 사과를 던지는데 그게 그의 등에 박히면서 그레고어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사과가 등에 박혀있는 동안 그런 상태로 한 달 이상을 보내자 사과는 그의 살 속에서 썩어가며 그레고어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어느 날 그레고어는 우연히 열린 문틈 사이로 가족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전에는 자신이 벌어다준 생활비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식구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데 바빠 누구도 자신을 걱정해줄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간 가정부 대신에 덩치 큰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왔고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집안의 장신구들을 팔 궁리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생활들이 계속되자 가족들은 그나마 조금 열려있던 그레고어의 방문도 닫아버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자신을 잘 챙겨줬던 여동생조차 이제는 모든 게 귀찮다는 듯이 청소도 대충하고 음식도 아무렇게나 휙 던져놓고 나가는 것을 보며 그레고어는 불안함과 동시에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방이 하나 있어서 그 방을 세워놓았는데 그러다 보니 처음과 다르게 쓸모없는 짐들을 모두 그레고어의 방에 몰아넣게 됩니다. 하루는 가정부가 거실로 통하는 문을 살짝 열어뒀는데요. 그 틈으로 가족들과 하숙인들이 저녁 식사를 하며 그 옆에서 여동생이 바이올린 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연히 하숙인 중 한 명이 그레고어를 발견하고 매우 놀라며 저런 괴물이 있는 집에 자신을 받으려 했다며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소리치며 돈도 내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자 그레고어를 인간적으로 대했던 동생까지 더 이상 벌레를 오빠로 여길 수 없다고 하며 이제는 벌레를 집에서 내쫓자는 주장을 합니다. 이 말에 아버지까지 동의하고 그레고어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걸 체념한 듯 쓰레기와 먼지로 가득 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다음날 아침 가정부는 그레고어가 죽었다는 것을 가족에게 알리게 되는데요. 이에 가족들은 마치 밀린 숙제를 해결한 듯 하루 휴식을 갖기로 결정하며 모두 산책을 나서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중단편 소설로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 소설 속에 숨어있는 숨은 메시지는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의 많은 작품들처럼 변신 또한 열린 결말처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카프카가 이 소설을 쓸 당시는 빈부격차가 심한 시기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계급 갈등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자본주의라는 코드도 소설 변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레고어가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었을 때 아버지는 5년째 빈둥거리며 집에만 있었고 어머니 또한 천식 때문에 집에만 계셨으며
여동생은 집에서 바이올린만 켜는 존재였습니다. 그레고어가 벌레로 변하자 가족들 또한 이전과 다르게 내적 외적 변신을 하게 됩니다. 즉 벌레는 무능력하고 무능력은 돈을 벌지 못하는 존재, 이런 공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되며 무능력한 그레고어는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되며 결국 버림받게 되는 거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받은 한 생명체의 불안한 내면 세계를 벌레라는 형식으로 표현한 이 작품을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경제적 활동이라는 반대급부로 그의 존재를 인정받는 듯한 소설 속의 내용이 자본주의라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작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맙습니다. 스토리필드였습니다.